세상을 뒤흔든 천재들의 머리 위에는 언제나 한 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에게는 신의 죽음을 목격하게 한 잔인한 뮤즈였고, 라이너 마리아 릴케에게는 영혼을 송두리째 앗아간 가혹한 구원자였던 사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만했던 지성들을 자신의 발밑에 무릎 꿇린 그녀의 이름은 루살로메입니다. 수많은 남성이 그녀의 사랑을 얻지 못해 스스로 가슴에 칼을 꽂거나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을 때 그녀는 도대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대중은 그녀를 천재들을 파멸로 이끈 치명적인 판무파탈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녀가 원했던 것이 고작 남성들을 지배하고 파괴하는 짜릿한 유희였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그 누구보다 뜨겁게 신을 갈망했기에 스스로 신이 되려 했던 고독한 이방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도덕도, 관습도, 사랑이라는 이름의 구속도 거부한 채 철저히 자기 자신으로만 존재하고자 했던 위험한 영혼. 오늘 우리는 위대한 인물들의 그림자 뒤에 숨겨진 가장 매혹적이고도 잔인했던 한 여자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려 합니다. 천재들의 영혼을 먹고 자란 이 아름다운 괴물은 과연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영상 속 숨겨진 인간 본성의 잔인한 진실을 끝까지 마주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위대한 지적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파란만장한 잔혹극의 첫 서막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에스토니아 타르투의 겨울밤에서 시작됩니다. 매서운 칼바람과 함께 사정없이 휘몰아치는 폭설 속에서 한 여성이 미친 듯이 눈밭을 헤치며 걷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18살이 된 가냘픈 소녀 루살로메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얼어붙은 분노와 서슬퍼런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거대한 교회의 십자가 아래 멈춰선 루는 품속에서 손때가 묻은 성경책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하얀 눈밭을 향해 마치 온 우주를 얼려버릴 듯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신이시여, 당신은 오늘 밤 나를 버렸고 나 역시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을 장례 지내노라.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성경책이 깊은 눈덩이 속으로 파묻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줄 줄 알았던 지독한 첫사랑이 추악한 육체적 욕망의 덫으로 변해 자신을 옥죄어오던 그 절망 속에서 세상에 던진 처절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이날 이후 그녀는 단 한순간도 누군가의 소유물이나 인형으로 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루살로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왜 그토록 남성이라는 존재와 육체적 결합에 결벽증적인 공포를 품게 되었는지 그 심연의 상처를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사실 그녀에게 최초의 남성이자 우주 그 자체였던 존재는 러시아 제국에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무서운 장군이었지만 막내딸인 루에게만큼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전능한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루야, 너는 이 세상 그 어떤 관습보다 귀하고 자유로운 영혼이란다. 타인의 시선에 너를 가두지 말거라. 아버지가 건넨 이 달콤한 총에는 루의 뼈대에 거대한 나르시시즘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너무나 잔인하게 깨어졌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그녀의 세계에서 영원히 징발해버린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절대적인 존재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그 배신감과 상실감은 루의 내면에 깊은 칼자국을 남겼습니다. 남자는 결국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버리고 떠나는구나. 다시는 내 영혼을 온전히 주지 않겠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 세계가 붕괴하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내가 그들의 세계를 지배하리라. 이 트라우마는 훗날 그녀가 만난 수많은 천재들을 지적으로 사냥하고 그들이 아무리 애원해도 결코 곁을 내어주지 않는 거대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17살의 루살롬의 앞에 구원자처럼 등장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핸드릭 힐리토.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사교계와 지식인 사회를 뒤흔들던 네덜란드 대사관 소속의 천재 목사였습니다. 그는 42살의 노련한 유부남이었지만 소년 같은 순수함과 종교, 철학, 문학을 넘나드는 압도적인 웅변술로 대중을 매혹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영혼의 단짝을 갈구하던 루에게 힐리토는 단순한 종교적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아버지를 대신해 자신에게 우주의 비밀을 열어줄 새로운 정신적 신이었습니다. 루는 가문의 눈을 피해 매일 밤 힐리토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기독교 교리의 모순을 파헤치고 칸트와 스피노자의 철학을 논하며 지적 희열을 공유했습니다. 힐리토는 루의 신동 같은 흡수력과 거침없는 논리에 경악했고 루는 드디어 자신의 천재성을 온전히 이해해줄 남자를 만났다고 확신했습니다. 나의 매혹적인 제자 루. 그대의 지성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보석과도 같소. 힐리토가 건네는 찬사는 루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성스럽고 고결하게만 보였던 이 정신적 교감은 너무나 빠르게 추악한 본능의 덫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힐리토의 눈빛이 어느 순간부터 제자를 바라보는 스승의 것이 아닌 굶주린 맹수의 그것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루의 가냘픈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아내와 이혼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고백을 던졌습니다. 루, 나는 내 직일도 신앙도 가족도 모두 버릴 준비가 되었소. 나와 함께 인도나 아프리카로 떠나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내 아내가 되어주시오. 당신이 없는 나의 천국은 그저 지옥일 뿐이오. 그 순간 루의 머릿속은 거대한 빙벽이 갈라지듯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낭만적인 로맨스가 아니라 지독한 환멸과 공포의 서막이었습니다. 신의 대리인이자 절대적인 지성의 화신이라 믿었던 스승이 결국은 자신을 여성이라는 육체적 껍데기로 소유하려는 나약하고 탐욕스러운 남성에 불과하다는 잔인한 진실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위대해 보이던 당신마저 고작 내 몸을 탐하는 짐승이었단 말인가요? 루에게 남성의 육체적 사랑은 곧 자신의 지성과 자유를 짓밟고 박탈하려는 추악한 구속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힐리토는 청혼을 거절당하자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만약 나와 결혼해주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루를 협박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여자의 인생을 통째로 가스라이팅하려는 남자의 비겁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찌질한 집착을 목격한 순간 남성이라는 존재에 대한 마지막 환상마저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녀는 폭설이 내리는 타르트의 밤거리로 뛰쳐나와 성경을 묻었습니다. 그녀에겐 이제 신도, 종교도, 남자의 사랑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이제 그녀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그 누구에게도 길들지 않는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자유뿐이었습니다. 스스로 신앙의 가치를 폐기한 루살로메에게
러시아 제국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귀족 사회는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러시아 사회에서 여성이 독립적인 지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가문은 그녀를 관습적인 결혼이라는 울타리 속에 가두어 순종하는 아내로 만들려 했고, 어머니는 딸의 거침없는 기행을 가문의 수치로 여기며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루의 영혼은 이미 가문을 넘어 더 넓은 세계를 향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1880년 19살의 루는 마침내 가문의 엄격한 감시를 뚫고 조국을 탈출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유럽 전역에서 유일하게 여성에게 학문의 문을 열어두었던 스위스의 취리히 대학이었습니다. 취리히에 도착한 루는 마침내 완벽한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가문의 억압도, 자신을 소유하려 들던 남자들의 시선도 없는 그곳에서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철학과 신학, 그리고 대비문학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의 남성 교수들과 학생들은 가냘픈 체구의 이 러시아 소녀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지식과 날카로운 비판력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루는 더 이상 상처받은 사춘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남성들이 지배하던 지성의 영토에 당당히 깃발을 꽂은 철갑을 두른 천재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몰입의 대가는 잔인했습니다. 가뜩이나 약했던 루의 폐는 스위스의 기후와 살인적인 학업 스케줄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심각한 객혈을 하며 쓰러진 루에게 의사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립니다. 이대로 취리히에 계속 머물며 공부하다가는 허파가 완전히 망가져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당장 학업을 중단하고 따뜻한 남유럽으로 가 요양해야 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눈앞까지 닥쳐왔지만 루는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육체적인 한계를 비웃듯 자신의 지정 영토를 유럽 전역으로 확장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따뜻한 태양이 내리쬐는 이탈리아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 동안 자신의 지적 독립성을 지켜줄 기묘한 운명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됩니다. 로마의 지식인 사교계를 이끌던 말비다 폰 마이젠부르크의 살롱에 발을 들인 루는 그곳에서 운명적인 남자 한 명을 마주합니다. 그의 이름은 파울 레. 부유한 유대인 가문 출신의 철학자이자 인간의 도덕과 심리를 냉철하게 해부하던 당배의 천재였습니다. 파울 레는 살롱의 한 구석에서 도도한 눈빛으로 남성 지식인들을 압도하던 루를 본 순간 영혼이 통째로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강렬한 지적 매혹 속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단 몇 시간 만에 세상의 종교와 도덕,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 밤을 새워 토론했습니다. 파울레는 루의 머릿속에 들어찬 거대한 사상에 완전히 압도당했고, 루 역시 자신의 냉소적인 세계관을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파울레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파울레는 터져나오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루에게 무릎을 꿇으며 열렬한 청혼을 던졌습니다. 루, 내 온 영혼을 바쳐 당신을 사랑하오. 나의 아내가 되어 평생을 함께해 주시오. 하지만 그 순간 루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과거 힐리토 목사가 안겨주었던 그 지독한 환멸의 기억이 다시금 그녀의 이성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사랑은 결국 결혼이라는 구속으로 이어지고, 결혼은 여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합법적인 노예 제도일 뿐이었습니다. 루는 칼날 같은 목소리로 파울레의 청혼을 거절하는 동시에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기괴하고도 대담한 제안을 던집니다. 나는 누군가의 아내나 소유물이 될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하지만 당신의 그 뛰어난 지성은 놓치고 싶지 않군요. 그러니 우리 결혼 대신 아주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육체적인 결합은 완전히 배제한 채 오직 정신과 지성만을 공유하는 순수한 삼총사 공간 말이에요.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와 대등한 지성을 가진 또 한 명의 남자를 찾아 함께 살 집을 구하는 겁니다. 파울레는 이 도발적이고도 파격적인 제안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한 공간에서 함께 살되 잠자리는 갖지 않으며 심지어 또 다른 남자와 지성을 나누겠다는 이 기묘한 계약. 일반적인 남성이라면 모욕감을 느끼고 떠났겠지만 이미 루라는 개미주옥에 중독된 파울레에게는 거부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루의 노예가 되어서라도 그녀의 곁에 남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이한 정신적 공동체를 완성해줄 마지막 퍼즐. 파울레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던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당대 최고의 광기 어린 철학자가 그들의 서사 속으로 걸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그의 등장이었습니다. 1882년 4월. 빛바랜 노을이 로마의 하늘을 붉게 물들이던 어느 황혼 무렵, 성 베드로 성당의 거대한 대리석 기둥 사이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짙은 콧수염에 가려진 입술, 잔뜩 찌푸린 미간, 그리고 극심한 두통과 안질 때문에 초점을 잃어버린 듯 침침한 눈빛. 그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니체였습니다. 당시의 니체는 대학 교수직마저 버리고 유럽 전역을 떠돌며 자신의 사상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의 냉배 속에서 처절한 지적 고독과 싸우고 있던 외로운 늑대였습니다. 그의 절친한 친구 파울레는 니체의 그 깊은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루살로메를 지목했고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도 위대한 첫 대면이 성 베브로 성당 한복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당의 엄숙한 정적 속에서 니체의 시선이 루의 눈동자에 닿은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번개가 내리치는 듯한 충격이 일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도도하게 빛나던 12살 연하의 러시아 소녀는 니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니체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영혼의 전율 속에서 자신을 짓누르던 오만을 내려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첫마디를 건넸습니다. 우리가 어떤 별들로부터 떨어져 이 뜻밖의 장소에서 서로 만나게 된 것일까요? 루는 그 낭만적이고도 철학적인 인사에 잔잔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기묘한 로마 미럴이 시작되었습니다. 니체와 파울레, 그리고 루 살로메는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로마의 거리를 거닐며 지성의 불꽃을 튀겼습니다. 특히 니체는 루와 단 몇 시간 대화를 나눈 뒤 거대한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당대 유럽의 그 어떤 지식인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초인 사상과 영원 회귀의 맹활을 이 21살의 소녀는 정확히 꿰뚫어보는 것을 넘어 날카로운 비판과 영감을 불어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자신의 일기에 터져나오는 감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루는 나의 사상을 완벽하게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그녀의 영혼은 나의 영혼과 쌍둥이처럼 닮아있다. 마침내 내 고독을 끝내줄 단 한 사람을 만났다. 니체는 평생 외로웠던 천재였습니다. 자신의 거대한 정신적 세계를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했기에 늘 결핍과 고독 속에서 신음하던 그에게 루살로메는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을 완성해줄 유일한 영혼의 동반자이자 여신이었습니다. 니체는 루가 제안했던 육체 없는 정신적 공동체, 즉 삼총사의 기묘한 동거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의 노예가 되어서라도 그녀의 곁에 머물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기괴한 조건도 상관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니체의 이 맹목적인 숭배는 곧 소유욕이라는 거대한 독약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체는 파울 레가루와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질투의 불길을 휩싸였고, 루를 온전히 자신의 아내로 삼아 세상으로부터 격리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루의 당당하고 거침없는 자유를 보며 자신이 꿈꾸던 초인의 실체를 목격했으면서도 동시에 그 자유를 꺾어 자신의 그림자로 만들고 싶어하는 남성의 이중적인 폭력성이 고개를 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위태로운 지적 줄타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도발적인 사진 한 장을 촬영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1882년 5월 스위스 루체른의 한 작은 사진관.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도 도발적인 연출의 사진 한 장이 촬영됩니다. 사진의 중심에는 작은 나무마차 위에 당당하게 올라탄 21살의 루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에는 가죽 채찍이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세상을 다 가졌다는 듯 오만하고 매혹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마차를 끄는 마부의 자리에는 두 명의 천재 철학자 파울레와 프리드리히 니체가 나란히 서서 마차의 밧줄을 몸에 감고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진을 기획하고 연출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루 살로메였습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유럽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을 채찍으로 지배하는 듯한 구도를 사진으로 남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도덕적 파문이었습니다. 파울레는 루의 제안에 당황하면서도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기꺼이 밧줄을 맺고, 오만하기 짝이 없던 철학자 니체 역시 루의 눈빛 한 번에 무장해제되어 스스로 마차의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진은 세 사람의 기묘한 권력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완벽한 상징이었습니다. 두 남자는 루의 아름다운 외모에 눈이 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괴롭혀온 자신들의 지독한 고독을 루 살로메라는 거울 속에서 발견했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그녀의 발밑에 기어들어갔던 것입니다. 루는 천재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복잡하고 거대한 사상을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리액션으로 그들을 중독시켰고, 남자들이 한 걸음 더 다가와 자신을 소유하려 할 때마다 채찍을 휘두르듯 차갑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가질 수 없기에 더 미치도록 갈망하게 만드는 완벽한 회피형의 매력이 천재들의 오만한 승부욕을 자극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지적 유인은 니체의 누이 엘리자베스의 등장으로 지독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됩니다. 오빠를 정신적으로 독점하고 있던 엘리자베스는 루 살로메를 본 순간부터 거대한 질투와 증오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루를 향해 악랄한 러시아 원숭이, 오빠의 영혼을 파먹는 흡혈귀라 부르며 사교계와 학계에 지독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결을 목숨보다 아끼던 시대에 두 남자와 한 집에서 동거하겠다는 루의 계획을 음탕한 스캔들로 조작해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한 것입니다. 가문과 사회의 온갖 비난과 모함이 쏟아지는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도 루 살로메는 단 한 번도 변명하거나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하며 엘리자베스의 질투를 비웃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내 영혼을 가두지 말라던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그녀는 세상의 도덕보다 자신의 자유가 훨씬 더 귀한 가치임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루의 이 도도한 침묵은
그녀를 온전히 독점하고 싶어 눈이 뒤집힌 니체의 광기 어린 집착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질투와 소유욕으로 이성을 상실한 니체는 마침내 성 베드로 성당의 그 엄숙한 정적을 깨뜨리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로 몰고 갈 가혹한 도박을 감행하기에 이릅니다. 니체의 영혼은 이미 질투와 집착이라는 지독한 불길 속에서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류를 파울레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은 평생 세상을 조롱하던 오만한 철학자를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는 류를 온전히 자신의 아내로 삼아 구속하고 싶었지만 정작 그녀의 그 서슬퍼런 이성과 마주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 한 번에 자신의 유약한 내면이 샅샅이 해부당할까봐 극도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결국 니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겁하고도 찌질한 선택을 내리고 맙니다. 자신의 절친한 친구이자 루를 함께 사랑하고 있던 연적 파울레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그녀에게 반지를 건넨 것입니다. 루, 니체가 내 손을 빌려 당신에게 청혼을 해왔소.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말이오. 파울레의 입을 통해 전해진 니체의 청혼을 들은 순간 루의 눈동자에는 경멸에 가까운 차가운 냉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루에게 남성의 청혼이란 시대의 노예가 되라는 강요와 같았지만 니체의 이번 행동은 그보다 훨씬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인류의 도덕을 부수고 스스로 초인이 되라 외치던 거대 철학자가 정작 사랑 앞에서는 상처받기가 두려워 친구의 등 뒤로 숨어버리는 유약한 겁쟁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루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절의 칼날을 내리꽂았습니다. 레, 니체에게 전하세요. 우리는 오직 지성을 나누는 친구일 뿐이며 그가 내민 결혼이라는 울타리 속에 내 자유를 가둘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이에요. 이 가혹한 거절은 니체의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대리 청혼을 맡겼던 비겁함의 대가는 처참한 파국이었습니다. 루가 자신을 거절한 것도 모자라 파울레와 둘이서만 미로를 이어가자 니체의 고독은 광기와 증오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악마 같은 루가 자신의 영혼을 사냥하고 버렸다며 울부짖었고 극심한 두통과 환각 속에서 피를 토하듯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모르는 잔인한 흡혈귀다. 나를 가장 깊은 심연 속으로 밀어넣은 악마란 말이다. 하지만 이 잔인한 난도질의 상처는 역설적이게도 인류 서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을 잉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루 살로메라는 절대적인 거울을 잃어버린 니체는 영혼의 금단 현상을 이겨내기 위해 미친 듯이 펜을 들이댔습니다. 도저히 가질 수 없었던 완벽한 인간상. 그 어떤 관습의 도덕에도 얽매이지 않고 철저히 주체적으로 존재하던 루 살로메의 진짜 모습을 사상으로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인물이 바로 위대한 초인 우베르멘시어스입니다. 그녀가 휘두르던 채찍의 공포와 거절의 고통을 짓누르며 니체는 단 10여일 만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제1부를 완성해냅니다. 책 속에 등장하는 여자를 만나러 가나? 채찍을 잊지 말게 라는 유명한 구절은 사실 루 살로메라는 거대한 덫에 걸려 평생을 괴물로 살아야 했던 한 남자의 처절한 비명이자 방어기제였던 셈입니다. 니체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붕괴를 안긴 루는 이제 그의 처절한 몰락을 뒤로한 채 또 다른 희생양을 향해 차가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더 기괴하고 더 핏빛 어린 집착으로 가득 찬 잔혹한 결혼극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 살로메의 앞에
또 한 명의 집착적인 남자가 운명처럼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까를 안드레아스. 베를린 대학의 유망한 언어학자이자 아시아 언어의 대가로 인정받던 맹철한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루 살로메라는 치명적인 개미지옥 속으로 발을 들인 순간 자신의 모든 이성과 학문적 자존심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안드레아스는 루에게 열렬히 청혼했으나 돌아온 것은 언제나처럼 얼음처럼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결혼 제안을 받아들여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갈 것이라 생각했나요? 내 자유를 구속하려는 청혼은 내게 모욕일 뿐입니다. 루의 단호한 태도에 절망한 안드레아스는 마침내 이성을 상실하고 광기 어린 도박을 감행합니다. 1886년의 어느 날, 루의 서재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안드레아스의 손에는 날카로운 주머니 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루의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루, 당신이 나와 결혼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심장에 칼을 꽂고 죽어버리겠소. 당신은 평생 내 피를 묻힌 채 살아가게 될 거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안드레아스는 자신의 가슴을 향해 칼날을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붉은 선혈이 순식간에 뿜어져 나와 서재 바닥을 적시고 루의 구두 앞코까지 흘러내리는 공포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여자의 자유를 구속하려는 남자의 가장 잔인하고도 찌질한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루 살로메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비명을 지르거나 당황하는 대신 가슴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남자를 마치 실험실의 해부용 개구리를 보듯 차갑고 묵묵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루는 이 핏빛 소동 속에서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가문과 어머니는 여전히 그녀를 조국으로 압송해 강제로 결혼시키려 압박하고 있었고, 사극에는 니체와 파울레 사건으로 그녀를 음탕한 여자라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루에게는 자신을 지켜줄 법적인 방패막이가 필요했고, 안드레아스는 목숨을 바칠 만큼 자신에게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루는 쓰러진 안드레아스를 향해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도 잔인한 결혼 계약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좋아요. 당신의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 결혼이란 형식에 서명하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한 침대를 쓰지 않으며 그 어떤 육체적인 관계도 맺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단 한 번이라도 내 몸을 탐하려 든다면 그 즉시 이 결혼은 파기됩니다. 또한 나는 언제든 자유롭게 다른 남자를 만나 사랑할 권리가 있으며 당신은 나의 법적 남편으로서 그 방패막이가 되어야 합니다. 안드레아스는 가슴의 통증보다 더한 영혼의 난도질을 당하면서도 루의 이 굴욕적인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평생 동안 단 한 번의 성관계도 맺지 않는 오직 영혼과 법적 울타리만을 공유하는 기괴한 가면무도회 부부가 되었습니다. 루는 결혼이라는 안락한 감옥 속에서 오히려 완벽한 면죄부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합법적인 유부녀라는 타이틀을 무기 삼아 가문의 구속을 완전히 탈출했고, 남편이라는 안전한 방패 뒤에서 더 대담하고 자유롭게 새로운 사냥감을 찾아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0살이 넘는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그녀의 얼어붙은 육체마저 통째로 녹여버릴 고독한 천재 시인이 그녀의 덫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카를 안드레아스와의 기괴한 결혼이라는 방패막이 속에서 완전한 자유를 쟁취한 36살의 루 살로메. 그녀는 더 이상 청순한 러시아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당대 지식인 사회의 정점에서 천재들의 사상을 조율하던 도도한 여왕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눈길이 1897년 봄, 독일 뮌헨의 한 허름한 살롱 구석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는 가냘픈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신경질적인 눈빛으로 시를 읊조리던 22살의 무명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르네 마리아 릴케. 훗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의 거장이 될 천재였지만 당시에 그는 어머니의 비뚤어진 집착과 가난 속에서 영혼이 짓밟힌 채 매일 밤 공포 발작을 일으키던 유약하고 고독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릴케는 자신보다 14살이나 많았던 루 살로메를 본 순간 마치 거대한 태양 앞에 선 얼음 인형처럼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루의 도도한 지성과 자신을 꿰뚫어 보는 그 깊은 눈동자 속에서 평생 찾아 헤매던 정신적 어머니이자 구원자의 실체를 목격했습니다. 릴케는 만난 지 단 며칠 만에 루의 발치에 엎드려 피를 토하듯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내 영혼의 어둠을 걷어내줄 유일한 빛입니다. 당신이 없다면 내 시는 그저 시체들의 비명일 뿐입니다.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나의 여왕이시여. 루는 이 상처 입은 어린 천재의 비명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구원은 다정한 위로나 보살핌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정체성을 뿌리채 뽑아내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리브랜딩하는 잔인하고도 위대한 재창조의 과정이었습니다. 루는 가장 먼저 릴케의 유약하고 여성적인 이름이었던 르네를 강인한 독일식 이름인 라이너로 바꾸도록 강제했습니다. 르네. 그 유약한 이름으로는 당신 속에 숨겨진 거대한 예술을 세상에 터뜨릴 수 없어요. 이제부터 당신의 이름은 라이너입니다. 더 단단하고 더 거칠게 세상과 맞서 싸우는 대시인이 되세요. 루의 집에는 이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릴케의 둥글고 나약한 필체까지 날카롭고 거친 서체로 교정시켰고 그가 진징대며 약한 소리를 할 때마다 채찍을 휘두르듯 냉혹하게 꾸짖었습니다. 릴케의 시가 가진 감상주의를 철저히 해부하고 파괴하여 그 자리에 시베를 꿰뚫는 거대하고 날카로운 통찰을 심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릴케에게 루 살로메는 신이자 스승이었고 그의 손을 움직여 위대한 시를 쓰게 만드는 영감의 원천 그 자체였습니다. 루의 철저한 조련 속에서 무명의 예술가 르네는 서서히 세계적인 대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인간의 영혼을 통째로 쥐고 흔드는 루의 잔인한 주체성이 마침내 인류 문학사상 가장 아름다운 걸작들을 인태하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정신적 지배 구조 속에서 평생 동안 그 누구에게도 육체를 허락하지 않았던 루 살로메의 철옹성 같은 방어 기제 역시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6해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성벽을 무너뜨린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재창조해낸 그 유약한 시인의 뜨거운 숨결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광활한 대자연으로 함께 떠난 요양 여행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정신적 교감을 넘어 뜨거운 육체적 결합을 이뤄내게 됩니다. 36해 만에 처음으로 얼음 성벽이 깨지고 성에 눈을 뜬 루는 유체가 선사하는 강렬한 희열 속으로 정신없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릴케를 향한 맹목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나르시시즘적 완벽성이 육체의 쾌락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만나 폭발하는 순간에 가까웠습니다. 루는 자신의 일기에 이 짜릿한 해방감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라이너, 당신을 통해 나는 비로소 내 육체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고 삶의 가장 뜨거운 에로티시즘을 완성했노라. 배신과 집착의 덫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 아니, 남자의 집착 속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아남기 위해 루살로메는 또 한 번 얼음처럼 차가운 메스를 빼들 준비를 합니다. 자신이 구원했던 천재 시인을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가장 잔인하게 벌여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릴케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광기를 더해갔습니다. 그녀가 다른 지식인들과 편지를 주고받는 것조차 질투하며 일상생활을 마비시켰습니다. 루살로메에게 릴케는 자신이 온 힘을 다해 빚어낸 최고의 예술품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고결한 자유를 야금야금 파먹어 들어오는 치명적인 암세포와 같았습니다. 감정의 통제권을 잃고 남자의 신경증 속으로 함께 침몰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가 루의 이성을 깨웠습니다. 1900년의 어느 차가운 겨울날, 루는 더 이상 이 잔인한 감정적 소모를 용납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녀는 피도 눈물도 없는 단 한 장의 편지만을 남긴 채 릴케의 집에서 야반도주하듯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라이너,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그 유약한 광기는 이제 내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요. 더 이상 내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내 뒤를 쫓아오거나 다시 연락하려 든다면 나는 당신이라는 존재를 내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릴 것입니다. 홀로 서서 진정한 거장이 되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안아주던 정신적 어머니이자 연인의 가혹한 결별선언. 릴케에게 그것은 살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한 죽음의 고통이었습니다. 릴케는 루가 떠난 텅 빈 방바닥을 긁으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고 몇 날 며칠을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루의 경고가 너무나 서슬퍼랬기에 감히 그녀의 뒤를 쫓아갈 용기는 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흐르는 피로 편지를 쓰거나 절망의 절규가 가득 찬 피 묻은 시들을 매일 밤 루의 주소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린 그날 이후 내 영혼은 매일 밤 불타오르고 있어. 나의 여신이여, 나를 이 지옥 속에서 건져내 주시오. 일반적인 여성이라면 이런 스토커적인 피편지들 앞에서 죄책감이나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루살로메는 역시나 달랐습니다. 그녀는 릴케가 보낸 핏빛 편지들을 읽으면서도 슬퍼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편지들 속에 담긴 릴케의 처절한 고통과 예술적 에너지를 냉정하게 관조했습니다. 루에게 이 이별은 잔인한 폭력이 아니라 릴케를 진짜 거장으로 완성하기 위해 던진 마지막 채찍질이었습니다. 실제로 릴케는 루에게 버림받은 그 지독한 고독과 결핍을 먹어치우며 인류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인 말테의 수기와 두이노의 비가를 완성해냅니다. 루살로메는 한 남자를 가장 잔인하게 파멸시킴으로써 역설적으로 그를 불멸의 예술가로 완성한 것입니다. 릴케라는 거대한 폭풍을 걷어낸 루살로메의 삶에 또 다른 비극의 그림자가 들이옵니다. 1901년, 과거 자신과 함께 육체 없는 공동체를 꿈꾸며 마차를 끌었던 옛 연인 파울레가 의문의 투신 자살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가 몸을 던진 곳은 다름 아닌 수년 전 루와 함께 거닐며 영혼의 교감을 나누던 바로 그 절벽 아래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사격에는 루살로메가 또 한 명의 천재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루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도도한 미소를 유지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무거운 죄책감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힐리토 목사, 니체, 안드레아스, 릴케, 그리고 파울레까지 자신을 거쳐간 모든 남성이 칼을 찌르고 미쳐버리고 결국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는 이 잔인한 연슬비극. 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타인을 파멸로 이끄는 자신의 치명적인 매력이 사실은 자기 자신조차 가두어버린 거대한 심리적 감옥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간 본성의 이 기괴하고도 깊은 무의식을 해부하고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이제 50세가 된 노련한 여왕은 인류 역사상 인간의 정신을 가장 깊게 들여다보던 또 다른 거장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1911년 가을, 바이마르에서 열린 국제 정신분석 합회장. 당대 의학계와 철학계를 뒤흔들던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눈에 백발이 성성하지만 여전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는 한 여성의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나이 50세. 젊은 시절 남성들의 영혼을 사냥하던 가냘픈 뮤즈. 루살롬에는 이제 인간의 감정과 무의식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노련한 여전사가 되어 프로이트의 문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남성을 파멸로 이끌었던 자신의 치명적인 삶 그 자체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정신분석학적 임상실험실이었음을 깨닫고 무의식의 실체를 직접 해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처음에는 그녀를 그저 천재 철학자 니체의 옛 연인이자 사교계의 화려한 스캔들 주인공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루와 단 몇 시간 동안 인간의 억압된 욕망과 나르시시즘에 대해 토론을 나눈 뒤 프로이트는 엄청난 지적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르는 프로이트가 평생을 바쳐 정립한 무의식과 리비도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을 넘어 남성과학자들의 시선이 미처 닿지 못했던 인간 심리의 가장 은밀한 심연을 날카롭게 파헤쳤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는 그녀의 천재적인 통찰력에 경악하며 자신의 동료들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내 학문을 단순히 배우러 온 제자가 아니네. 내 이론의 맹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내 무의식마저 완벽하게 들여다보는 무서운 동반자라네. 평생 많은 이들을 상담했지만 루살로메만큼 인간의 영혼을 깊숙이 들어갔다 나오는 인물은 본 적이 없네. 프로이트는 극도로 오만하고 고집이 세기로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자신의 이론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제자들은 가차없이 학계에서 매장해버리던 냉혹한 독재자였죠. 하지만 오직 루살로메에게만큼은 예외였습니다. 프로이트는 루가 자신의 유일한 여성 제자이자 대등하게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최고의 정신적 동반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인간의 성적 충동과 방어 기제, 그리고 나르시시즘의 메커니즘에 대해 치열한 지적 교감을 나눴습니다. 루살로메에게 정신분석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평생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내면의 오랜 상처들을 치유하는 거대한 구원의 열쇠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었던 유년의 트라우마, 첫사랑 힐리토가 남긴 성적 환멸, 그리고 자신을 거쳐간 천재들이 왜 그토록 칼을 찌르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며 괴물이 되어 비명을 질렀는지 그 기괴한 중독의 비밀이 프로이트의 침상 위에서 비로소 명쾌하게 해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가진 육체의 아름다움에 반한 것이 아니었어요. 평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자신들의 지독한 고독을 내 눈동자라는 거울 속에서 발견했을 뿐이죠. 나는 그들의 영혼을 가장 깊은 곳까지 안내해 주었지만 그들이 내 자유를 옥죄려 할 때 차갑게 성벽의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마주한 괴물은 내가 아니라
가질 수 없는 것에 미쳐버린 그들 자신의 추악한 소유욕이었습니다. 루는 마침내 가해자라는 죄책감과 나르시시즘이라는 거대한 감옥 속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인간의 정신을 치료하는 당당한 분석가로서 제2의 전성기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평생 남성들에게 숭배받는 피사체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이제 남성 거장들의 머리 위에서 인간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관찰자로 우뚝 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던 지적 평화 속으로 그녀의 냉혹한 주체성을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릴 또 다른 젊은 천재의 비극적인 피비린내가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루 살로메의 앞에 또 한 명의 젊고 매혹적인 천재가 서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비토르 타우스크. 프로이트가 자신의 학설을 이어받을 차세대 리더로 점찍었던 비상한 두뇌와 수려한 외모를 지닌 젊은 정신분석학자였습니다. 하지만 타우스크 역시 루 살로메라는 거대한 개미지옥의 중력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순간 그의 학문적 열정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집착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당시 52살이었던 루는 35살의 타우스크와 뜨거운 연인 관계가 되었고 두 사람은 육체와 지성을 동시에 공유하며 격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이 관계를 가장 복잡한 시선으로 바라본 사람은 다름 아닌 거장 프로이트였습니다. 프로이트는 평생 자신의 학문적 권위에 도전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았고 사생활에서도 극도로 보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장 아끼는 제자 타우스크가 루 살로메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프로이트는 기묘하게도 질투와 분노를 엉으며 침묵했습니다. 오만하기 짝이 없던 정신분석학의 황제조차 루 살로메라는 거대한 주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 질투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루는 자신을 두고 소유욕과 독점욕으로 눈이 멀어가는 남성 거장들의 유약한 내면을 보며 인간 본성의 씁쓸한 모순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험한 삼각관계의 결말은 잔인했습니다. 타우스크의 지나친 감정적 결핍과 집착이 루의 자유를 침해하기 시작하자 루는 언제나처럼 칼날 같은 냉혹함으로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타우스크, 당신의 그 징징대는 유약함은 더 이상 내 학문과 정신에 영감을 주지 못해요. 스스로 서지 못하는 유약한 영혼은 내 곁에 머물 자격이 없습니다. 루에게 버림받은 정신적 충격과 스승 프로이트로부터의 소외감이 겹치자 타우스크의 세계는 완전히 붕괴해버렸습니다. 1919년의 어느 날 아침, 타우스크는 자신의 목에 휘장을 감고 권총을 입에 문 채 방아쇠를 당기는 비극적인 자살을 감행합니다. 한 천재의 영혼이 완전히 부서져 내린 핏빛 종말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프로이트마저 큰 충격을 받고 자책과 슬픔에 잠겼지만 루 살로메의 반응은 주변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을 꾸거나 눈물을 흘리는 대신 한때 뜨겁게 몸을 섞었던 연인의 죽음을 향해 마치 제3자의 임상 사례를 보고하듯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논평을 남겼습니다. 그의 자살은 이미 예정된 심리적 태화였을 뿐입니다. 타우스크는 스스로 독립적인 주체가 되지 못하고 늘 타인에게 종속되기를 갈구했기에 그 나약함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것이죠. 주체성을 잃은 인간의 종말은 원래 그렇게 차가운 법입니다. 슬픔조차 거세해버린 이 잔인할 정도의 냉정함. 대중은 그녀를 다시 한번 천재들의 피를 먹고 사는 악마라 부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루에게 이 침묵과 냉소는 타인의 비극에 휘말려 자신의 삶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철저한
나르시시즘적 방어벽이었습니다. 그녀는 남들의 영혼을 해부하는 법은 완벽하게 마스터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상처 입은 무의식은 치유하지 못한 채 오직 완벽한 철인으로만 존재해야 한다는 거대한 나르시시즘의 감옥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도한 여왕의 발밑으로 그녀가 그토록 비웃었던 세상의 도덕보다 훨씬 더 광기 어린 시대의 비극이 서서히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도도하고 귀족적인 아우라 뒤에는 대중이 미처 알지 못했던 가혹하고 쓸쓸한 현실의 이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1917년 고국 러시아에서 거대한 볼셰비키 혁명이 폭발하면서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제국 장군의 딸로서 조국에 남겨두었던 막대한 가문의 재산과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유산이 혁명 정부에 의해 단 하룻밤 만에 전부 몰수당해 버린 것입니다. 법정 남편이었던 안드레아스 역시 노년에 접어들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었기에 루살롬에는 생애 처음으로 극심한 경제적 결핍과 가난이라는 잔인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때 니체와 릴케의 영혼을 쥐고 흔들던 위대한 뮤즈는 이제 독일을 위치한 괴팅겐의 자택에서 당장의 끼니와 땔감을 걱정해야 하는 초라한 노파의 처지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루살로메의 그 오만한 나르시시즘은 가난 앞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궁핍함을 한탄하거나 동정을 구걸하는 비참한 짓은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루는 매일 밤 심각한 폐질환과 악성 빈혈로 피를 토하는 고통 속에서도 낡은 서재에 등불을 켜고 밤을 새워 펜을 쥐었습니다. 밤샘 지필은 가난을 이겨내기 위한 처절한 생계형 투쟁이자 육체의 나약함이 자신의 고결한 지성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자학적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녀는 프로이트에게 배운 정신분석학을 무기 삼아 고령의 나이에도 환자들을 상담해주는 소액의 치료비와 잡지에 기고하는 짧은 원고료로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며 버텨냈습니다. 그녀의 서재를 찾는 환자들과 지인들은 방안을 가득 채운 냉기와 헐어버린 가구들을 보고 안타까워했지만 정작 루살로메는 낡아 빠진 드레스를 입고도 마치 제국의 여왕 같은 도도한 품위를 유지했습니다. 내 육체와 환경이 비록 가난 속에 처해 있을지언정 내 지성과 자유는 여전히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고결한 왕국입니다. 돈과 물질 따위가 나라는 주체를 훼손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물질적 결핍을 자신의 정신적 우월함으로 덮어버리는 지독한 나르시시즘의 성벽을 더 단단히 쌓아 올렸습니다. 주위에 늘 천재들이 넘쳐났고 화려한 찬사를 받았음에도 결국 그 누구에게도 온전히 마음을 주지 못한 채 평생을 타인에게 숭배받는 자기 자신의 완벽한 모습만을 사랑해야 했던 대가. 그것은 지독한 고독과 가난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그녀의 노년을 차갑게 옥죄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생 단 한 사람에게도 구원받지 못한 채 스스로 쌓은 고립의 성벽 속에서 나 홀로 왕노릇을 하던 이 서글픈 여왕에게 이제 가난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광기 어린 시대의 지옥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전역을 광기로 물들인 검은 제복의 무리, 나치 게스타포가 그녀의 서재를 향해 구두굽 소리를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1930년대 후반, 독일 전역은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 정권이 뿜어내는 광기 어린 애국주의와 폭력 속에 갇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루살로메가 머물던 고요한 학문의 도시 괴팅겐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거리를 가득 채운 검은 제복의 나치 대원들과 하켄크로이츠 깃발은 그 자체로 거대한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을 훌쩍 넘긴 병든 노파가 된 루 살로메는 나치 게스타포가 작성한 최첨단 감시 대상 명단의 맨 윗줄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나치에게 루 살로메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할 불순하고 위험한 사상의 온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치가 그녀를 지모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당시 나치 정권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유대인의 추악한 과학이라 규정하며 철저히 탄압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이트의 저서들은 광장 한복판에서 불태워졌고 그의 제자들은 체포되거나 망명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루 살로메는 노년의 나약한 육체를 이끌고도 자신의 서재에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치의 감시원들이 집 주변을 맴돌고 가택수색을 벌이며 협박할 때도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서재를 지켰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내 집을 뒤엎고 총칼로 위협할지언정 인간의 무의식과 진실을 탐구하는 내 지성까지 검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광기 어린 폭력은 그저 나약한 인간들이 부리는 마지막 발악일 뿐입니다. 나치의 엄격한 감시 속에서 루 살로메가 겪어야 했던 진짜 고통은 육체적인 위협보다 자신이 평생 동안 쌓아올린 위대한 지적 유산이 광기 어린 시대에 의해 통째로 파괴될지도 문다는 깊은 환멸이었습니다. 니체와 나누었던 초인의 대화는 나치에 의해 기괴한 아리안족 우월주의로 왜곡되었고 릴케와 맺었던 영혼의 시약은 음탕한 스캔들로 격화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 어떤 남성의 초유물도 되지 않은 채 철저히 독립적인 주체로 남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해왔는데 결국 거대한 시대의 폭력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자신의 처지를 보며 그녀는 지독한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지병인 요독증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숨을 쉴 때마다 피비린내가 번졌고 악성 빈혈 때문에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남편 안드레아스마저 이미 세상을 떠나 차가운 방 안에는 오직 그녀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수많은 천재들의 숭배를 받으며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했던 대가는 나치의 감시 아래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는 가혹한 유폐 생활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길들지 않기 위해 평생을 쌓아온 대가는 이토록 처절하고 쓸쓸한 고립이었습니다. 이제 인간의 모든 지성을 사냥했던 위대한 여왕은 자신의 서재를 덮쳐오는 마지막 종말의 불길을 직감하며 조용히 눈을 감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37년 2월 5일 유난히도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던 독일 괴팅겐의 자택. 루 살로메는 지병인 요독증이 악화되어 15세를 일기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곁에는 젊은 시절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 칼을 찌르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던 수많은 남성 거장들 중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소유당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 자신으로만 존재하고자 했던 대가는 지독할 정도의 차가운 고독사였습니다. 평생 타인의 내면을 해부했던 그녀였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상처는 치유하지 못한 채 쓸쓸한 침대 위에서 홀로 마지막 숨을 내쉰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그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루 살로메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가택 수색의 기회를 노리던 검은 제복의 나치 게스타포들이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저택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나치가 그토록 증오하던 유대인 학문인 정신분석학의 흔적과 루 살로메가 평생 동안 남겨온 위험한 사상의 기록들을 통째로 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게스타포들은 루의 서재로 난입해 책장을 거칠게 무너뜨리고
서랍을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프리드리히 니체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네며 울부짖었던 대리 청혼의 비밀 편지들. 라이노 마리아 릴케가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흐르는 피로 써내려갔던 애절한 시 원고들. 그리고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밤을 새우며 인간의 무의식과 나르시시즘을 날카롭게 해부했던 미공개 정신분석학 연구자료들이 수천 장의 더미를 이루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인류 문학사와 철학사, 그리고 심리학사를 통째로 뒤흔들 수도 있었던 천재들의 가장 은밀하고도 위대한 지적 유산들이 나치의 투박한 군화발 아래 짓밟혔습니다. 그들은 루의 서재에서 끌어낸 수천 장의 편지와 원고들을 저택 앞마당 한복판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거친 웃음소리와 함께 불을 질렀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순식간에 피어오르며 니체의 광기와 릴케의 눈물, 그리고 프로이트의 통찰이 담긴 기록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타오르는 천재들의 기록을 바라보며 슬퍼해줄 이조차 없는 그 정적 속에서 루살로메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지적 영토는 이렇게 한 줌의 검은 연기가 되어 시대의 광기 속으로 쓸쓸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천재들을 파멸로 이끈 치명적인 판무파탈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했고, 때로는 남성들의 피를 먹고 자란 아름다운 괴물이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고작 남성들을 지배하고 파괴하는 짜릿한 유의가 아니었습니다. 합법적 노예제도와 같았던 19세기의 관습과 도덕,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남성들의 잔인한 소유욕에 온몸으로 저항하며 오직 자기 자신이라는 절대적인 주체성을 지켜내기 위한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재들의 몸을 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깊은 지성과 영혼을 사냥함으로써 스스로 신이 되려 했던 고독한 이방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녀가 남긴 위대한 기록들은 나치의 불길 속에서 연기가 되어 사라졌을지라도 그 어떤 구속도 거부한 채 철저히 독립적인 인간으로 존재하고자 했던 루 살로메의 서슬퍼런 이성은 오늘날 우리에게 인간 존엄과 자유의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를 자니마리만치 날카로운 울림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